피차 아는 사이에 뭐 이러니까 좀 쑥스럽네. 강의도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거 강의 하여튼 뭐 지부에 물론 그거 이렇게 그거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 그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했던 걸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한 것이어서 사실 그때 그 강의는 일종의 뭐 기록들을 좀 세웠는데 그 강의 아니면 한 36쪽인가 되고 강의는 한 3시간을 넘어가고 뭐 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래가지고 욕심이 과했구나라고 하는 이런 반성을 하면서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기후 위기하고 뭐 인류세 뭐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등했는데 해서 그냥 그 뭐 기후 위기는 뭐 제가 이렇게 뭐 기후학자도 아니고 그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팔로우업하는 그 이렇게 뭐 전공자도 아니어서 뭐 기후 위기에 관해서 뭐 제가 새로운 팩트를 얘기를 할 거는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럴 일은 그런 거는 이제 뭐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는 요새는 뭐 그냥 그 IPCC에서 이렇게 나오는 보고서들이 최신의 그 자료들을 모아 수집해서 계속 그렇게 갱신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지금은 이렇게 정부에서도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이 환경부에서 번역을 해서 계속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웹 뒤지면은 금방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지금의 상황을 그냥 그 특이점 3개로 딱 요약을 하면은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셈이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이후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얘기를 하려고 했던 셈인데 굉장히 이렇게 반응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설득하기 좋았던 거였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사실 뭐 이렇게 그런 사실 자체가 아니고 그로부터 우리들이 이제 현재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고 대처하고 이래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뭐 좀 더 이렇게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지구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 얘기를 할 여유는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압축해서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된 것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기획돼 있어서 그런 관련된 것들로 이렇게 제안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특이점이란 개념은 특이점은 이제 수학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지요. 미분 불가능한 점이라는 건 그래프 같은 거, 그래프에서 이렇게 뾰족한 점 있잖아요. 꺾인 점, 아니면 이렇게 끊어진 점, 이 끝에 이런 게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이 미분계수가 없다라는 뜻인데 없다라기보다 사실은 너무 많아서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이 더 맞습니다. 수학에서 미분계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한 점에서 곡선이 연속이고 그 점에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일치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꺾인 선의 경우는 이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꺾인 점에서는 미분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로 값이 정해지지 않아서 미분 불가능하다, 없다, 미분계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여서 수학자들은 상당히 이렇게 아이러니한 반어법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많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답이 많으면 없다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뜻은 그래서 이렇게 가령 이렇게 어떤 것들의 곡선이 이렇게 쭉 성장 곡선이나 아니면 발전 정도부터 표시하는 곡선이 쭉 가다가 툭 이렇게 비약하는 그런 기울기가 급격히 변하는 점, 그런 점이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이제 그렇게 아마 이게 SF 문학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썼나 뭐 그랬다 그러지. 처음에는 이렇게 사회적 기술적인 특이점 이런 식의 개념을 써서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지점들을 표시하는 말로 썼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구글의 이사이기도 하고 지금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실리콘밸리의 그렇게 사업가이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제목도 아예 특이점이 온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특이점, 근데 싱귤레리티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특이성은 조금 이렇게 약간 관계가
약간 설명이 필요한 관계이긴 합니다만 그냥 특이점이 온다라고 번역을 하면 그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특이점이 온다는 말은 기술 특이점, 어떤 기술적인 비약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식으로 확 튀어버리는 지점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진단, 일종의 예언 같은 진단을 했었던 건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이렇게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 반도체 집적률이라고 하는 게 1.5년에서 2년 사이에 2배씩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 지수적 증가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 등비 수열로 계속 증가하는 속도가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휙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기술에도 다 이렇게 기술 발전이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데도 다 그걸 그대로 적용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정보 기술, 생명 기술, 나노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각각 지금 각기약진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복합될 거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렇게 비약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그레이트 액셀러레이션, 거대한 가속이 이제 시작되는 특이점이 올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우리 주제는 별로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이제 책으로 쓴 뒤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이제 혹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대학원, 싱귤레리티 대학이라는 걸 만들었고, 실리콘밸리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는데, 이 예언 이런 예언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자주 보는 거지만 이제 영화에서 뇌가 복사되고 업로드, 다운로드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몸을 바꿔서 다른 데로 이렇게 다른 몸에다가 이걸 이식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니까 또 미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이 새로운 일종의 종교가 이렇게 출현을 했었고, 아마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우주까지 뻗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제국주의적인 휴머니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이런 사람만 이 커스마일 같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바스타니라고 하는 럭셔리하고 이렇게 화려하고 무슨 공산주의더라? 완전히 자동화된 화려한 공산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영국의 공산주의자 마키스트인데, 이 사람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커스마일과는 반대로 좌파인데, 기술 얘기를 할 때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소설가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이렇게 앞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소설가들은 그래도 서사적 일관성과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런 거 큰 상관이 없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이럴 거야라고 하는 것은 충분해서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특이점이 올까?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어의 법칙은 이제 16년경에 이제 끝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배씩 증가하는 게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반도체 집적률이라는 게 점점 이렇게 집적률이 높아진다는 건 점점 미세한 크기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는 건데, 크기에 한없이 일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수학적인 계산에서나 있을 수 있는 거지. 공을 아무리 붙여도 괜찮으니까 수학인데 물리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안 돼서 이제 깨졌다라고 이제 지금은 얘기를 하지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기술에서 또 그런 게 발생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태양 에너지 집적 기술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니 뭐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구죠?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좌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고, 그다음에 뭐 육식의 종말 이런 데 채식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쓰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은 그냥 뭐 그런 태양열 집적 기술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이렇게 막 지수적으로 증가해서 이제는 이제 한계 비용이 제로인, 즉 뭔가를 생산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없는 이런 사회가 도래할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공유제, 모든 게 공유제가 되고 이 공유되는 진짜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거기다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지수적 성장만 나오면은 다 이렇게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미쳐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냥 순진한 공산주의가 되면 세상이 참 편해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기는 합니다만, 우리같이 이렇게 삐딱한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점점 거기서 또 멀어지는 참 불행한 운명을 이렇게 피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술의 지속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직접
이 마이크로 저기 직접 회로 저기 트랜지스터 직접 기술에나 해당되는 거. 이걸 이렇게 다른 기술로 기술 일반의 법칙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논증된 적이 없고 실제로는 안 맞습니다. 가령 이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빌 게이츠가 쓴 책에서 본 건데 그 자동차 기술은 사실 이렇게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이렇게 혁혁한 발전을 했고 20세기 풍경을 만들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고 뭐 하는 것도 이런 삶도 다 그거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동차 엔진 효율을 표시하는 연비가 포드가 제일 먼저 출시한 게 이제 그 모델 T였는데 그때가 리터당 9km였답니다. 지금은 이 가솔린을 쓰는 하이브리드가 이제 제일 효율이 높은데 제일 연비 높은 게 리터당 25km랍니다. 120년 지났는데 9km에서 25km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건 산술적이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올라간 겁니다. 지수적 성장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 자동차 기술이 이런데 딴 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기술들은 지수적 성장하고 정말 거리가 먼 발전 속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첨단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과잉 일반화하고 이제 과장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지나치게 이제 낙관하면서 이렇게 이 특이점을 예상했던 거였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저는 뭐 이런 기술 특이점이 올 거다 아직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걸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책이 나온 지 꽤 많았다가 지수적으로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이 얘기를 진지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참 민망할 정도로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 얘기를 여태 하고 있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런 특이점이라는 아이디어를 딱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런 특이점이 아니고 다른 특이점이 올 것이고 이미 사실은 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꺾이는 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 기술 특이점이 아니라 기후 특이점인데 기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정말 특이점이라고 할 만큼 비약적으로 이렇게 확 꺾어지면서 상승한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건 1950년을 전후한 그 시기예요. 거기에 이렇게 윌 스테판이라는 사람하고 그 양반 이름을 스펠링을 읽는 게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지금도 이렇게 확실히 잘 안 쓰는데 영어로는 스테펜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구글 번역해 준 거 보면 스테판으로 되고 어딘 스티븐으로 되고 막 이런데 그냥 스테판이라고 이렇게 구글에 있는 거대로 이렇게 음역을 했는데요. 이 사람하고 이제 이 유명한 환경학자하고 이제 등등 몇 사람이 이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만든 유명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그 그래프인데요. 그 두 개가 이제 좌우에 있는 두 개가 전부 같은 논문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는 지구 시스템의 그러니까 사회경제 시스템에서의 변화를 나타주는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 그 다음에 실질 GDP, 해외 직접 투자, 도시 인구, 1차 에너지 사용,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비료 소비, 댐 사용, 물 사용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죠. 중요한 경제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전부 다 공통된 게 50년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50년대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이거 강하게 그리면은 두 개의 선이 딱 꺾어지는 지점이 50년 근방에 있다는 것을 확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렇게 글을 보시면은 거기는 이제 이렇게 이 지구 시스템에 지구 시스템과 결부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후 관련된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증가율, 이산화질소, 메탄, 그 다음에 성층권의 오존, 지표면 온도, 해양산성화, 뭐 등등등 이런 거, 경작지 증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인데 여기도 보면 대부분의 것들이 50년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나란히 가고 있다.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나란히 가고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두 개의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인구학적이거나 경제학적인 이런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결부되어 있는 자원의 소비량 이런 것하고 지금 이렇게 기후 위기와 결부되어 있는 여러 이렇게 지표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해양산성과 이산화탄소 이런 것 지표들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그 비약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양상이 동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렇게 1950년에 이미 기후 특이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 1950년을 전후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그 시기 이후 한 20년, 1968년 정도까지를 뭐 자본의 벨 에포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드리아르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소비 사회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중요한 특징은 그 이전 이 절약이 아니라 소비가 미덕이 되는 그런 사회, 혹은 소비가 의무가 되고, 그 보드리아르 말로 하면 소비가 의무가 되고 소비가 교육되고 교육받아야 되는 이런 종류의 사회, 뭐 이런 것이 이제 소비 사회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회 전형적인 시기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팝아트라고 하는 게 그런 사회에 딱 부합하는 그런 예술로서 이렇게 꽃피어났던 그 시대를 이제 석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영향이 이렇게 다 사라지지 않을 만큼 가장 전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게 이제 팝아트였었는데, 뭐 이런 것들로 특징 지을 시기인데, 사실 이런 변화들이 시작된 거, 워밍업 되면서 시작됐던 거는 29년 공황을 계기로 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뉴딜, 루스벨트의 뉴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경제학적 표현이 이제 케인즈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뉴딜이라는 게 이제 공공투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소득을 이렇게 소득을 늘리고, 그걸로 소비를 진작을 하고, 그 소비가 늘어나면은 물건이 팔리니까 이제 새로 공장이 돌아가고,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되니까 다시 소득이 늘고, 그거 다시 이렇게 이 소비가 늘어나고 하면서 이른바 선순환을 만드는 이런 식의 새로운 서큘레이션, 이게 이제 케인즈주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제 유효 수요라고 하는 걸 추구를 해서 이렇게 생산과 고용과 투자 이런 것들을 계속 순환적으로 늘려가는 것인데, 뉴딜의 그 경제학적 버전이지요. 그게 이제 29년 공황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나타났던 거였고, 사실 그 점에서 보면은 29년 이전 자본주의는 베버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금욕주의, 세속적 금욕주의라고 이제 세속적 합리주의고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건 근본적으로 소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금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본이 축적되고, 그 축적된 게 좀 더 많이 투자되고 해서 서구에서 그 자본주의의 급격한 성장을 낳았다라고 이제 했던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들어맞던 시대였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20세기 넘어오면서 잘 안 맞게 됩니다. 포드주의 공장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셈블리 라인을 돌리면서 이제 대량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910년 전후한 시기였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이 포드주의 시스템이 이제 전체적으로 쭉 확장되면서 대량 생산이 굉장히 이렇게 일반화된 시기였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1920년대 미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렇게 이 금주법까지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욕을 아니 맨날 술 먹고 섹스하고 이래갖고 다음날 어떻게 공장에서 일을 하겠어 하는 이런 발상 속에서 금주법을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본격화됐는데 금주법까지 만들어내서 금욕을 만들어내니까, 공황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1929년 공황은 유례없는 공황으로 이렇게 폭발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거 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량 생산에 맞추어서는 대량 생산이 되면 그걸 사는 놈들이 있지 않고선 자본주의는 유지가 안 되는 거니까 대량 소비로 가야 된다.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이렇게 관계로 이렇게 발상을 바꾼 거고, 그런 게 이제 새로운 축적 체제, 조절 이론가들이 이제 새로운 축적 체제라고 하는 것들로 그렇게 명명한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포드주의 축적 체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장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일당 5달러였다고 하는데, 일당 5달러 그 당시 굉장히 비싼 임금이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빡시게 돌리는 대신 임금을 화끈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가서 새 물건들 사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새로운 이렇게 생산과 소비의 메커니즘 같은 것들, 이런 게 만들어진 시기였는데, 이렇게 되면서 사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이 바로 이런 비약적인 상승의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다른 현실적인 계기가 필요했는데, 공황 갖고는 안 됐던 겁니다. 전쟁, 공황만 가지고서는 사실 국지적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니까.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특히 이제 유럽을 대대적으로 때려 부쉈고, 그래서 이제 1945년 이후에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마샬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엄청난 미국 자본이 유럽에 대대적으로 퍼부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진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부터로 시작되는 대량 파괴에 의한 대량 소비, 이런 것이 야기하는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이 새로 이제 가동되면서, 그래서 이제 45년에서 50년 사이에 그렇게 거기다 투자를 쏟아부으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약적 성장의 주도는 당연히 그걸 주도했던 미국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니셔티브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세계 체제에서. 요런 바로 그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뭐 포드주의 축적 체제 혹은 케인즈주의, 이런 것이 이 경제학이, 이런 종류의 경제학 혹은 이런 종류의 축적 체제가 기후 위기가 기후의 변화에서 특이점이 출현하게 된 그런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뉴딜하고 케인즈주의하고 포드주의 축적체는 사실은 하나의 축적 체제들이 가지고 있는 상이한 측면들, 이런 것들이었다. 하나는 정치, 하나는 경제, 하나는 공장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시작된 것이고, 소비 사회도 이제 그런 이제 소비 시장에서의 양상들, 뭐 이런 것들인 셈이죠. 한국은 1987년에 딱 요런 지점으로 이 지점을 통과합니다. 1987년 이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저축 포스터를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그렸고, 혼식 얘기하고 뭐 이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87년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저축을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저축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잘 보여주는, 소비 사회를 잘 보여주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여성지들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87년 이전에 그 여성지라고 하면은 주부생활이라고 하는 조선일보에서 내온 그 잡지의 제목이 잘 보여주는 거. 그래서 커피가 묻었을 땐 어떻게 하면 옷에 물을 잘 뺄 수 있다든지, 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뭘 절약의 기술들을 가르치는, 이게 현명한 주부의 상이었고, 이걸 가르치는 게 주부생활 같은 여성지였습니다. 절약의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87년 이후에는 이제 이니셔티브가 주부생활이 아니라 이제 이름도 잘 알아먹게 있던 그런 잡지들로 탁 바뀌게 되고, 그 잡지의 주요 내용들은 기사와 이 광고가 구별되지 않는, 요새 이런 트렌드가 유행이니까 이거 사라고 하는 소비하라라고 하는 명령어들로 가득 찬 광고와 기사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성지 자체가 고기를 기점으로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지표적인 사실 같은 건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도 이제는 이 노동 자체도 이제 3D 업종 같은 거에 취직 안 하려고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뒤에 이제 그래서 87년은 정치적으로만이 아니고, 정치적 사건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하고 이제 경제적인 변화들이 딱 응축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일종의 이렇게 뭐 이 케인즈주의적인 혹은 이제 포드주의적인 체제로 이렇게 그런 소비 사회로 넘어가는 분기점, 한국도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마찬가지의 이렇게 특이점을 하나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됐던 셈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시기를 거칠 때에도 이런 사실들은 잘 이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논문 쓴 게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몇 년인가요? 하여튼 이제 오래지 않은 시기죠. 그래서 그 시기 70년대 80년대 지나도록 이런 것들은 이제 가시화되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1990년대 그 시기도 1990년대 가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인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들어가면은 리우에서 이제 기후 대책 회의를 이제 글로벌한 회의를 여는 걸 시작으로 해서 기후 관련 국제 회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후 관련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위한 회의들, 이런 것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잘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또 예를 들면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되면서, 가령 그래서 이렇게 뭐 금융에서는 파생상품 투자가 본격화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저기에서도 이제 그 인터넷 정보통신 산업이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갖게 된. 그래서 이제 야후가 이제 보잉을 추월하고 이런 시기이고, 그래서 이제 인지자본주의, 생산은 탈물질화되고 노동도 탈물질화되고, 그래서 인지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개념 등장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그 시기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런 그 자원 소비량이라든지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그 시기였고 그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탈물질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그 인지자본주의란 개념이나 이런 것들로 강조될 때에 이제는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로부터 그 물질적인 제약으로부터 이렇게 자본주의가 혹은 이제 산업이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만, 그거는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뭐가 달라지잖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만, 우리가 클릭 한번 하면 그걸 밑에서 이렇게 그 배달하기 위해서 뺑이 쳐야 되는 택배 기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정보통신의 빛에 가려서 안 보여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클릭하는 것이 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가서 이렇게 누르면은 비행기 타고 물건이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훨씬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 사태인데, 그런 게 일단 클릭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깨끗하고 탈물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보였기 때문에 더욱더 안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인지자본주의가 본격화된 그 시기가 사실은 더 유례 없는 이렇게 그 탄소 배출이 이게 그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이 아주 시사적인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 특이점은 50년 이전에 또 한 번 더 있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산업혁명 1770년에서 80년 사이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하나의 비약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케네스 포메란츠라는 사람이 쓴 이렇게 대분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그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는 뭐냐, 굉장히 이렇게 미국식 논증으로 이렇게 그 실증적 자료로 이렇게 썼는데, 그 이전을 비교를 해보면은 가령 이 송나라 11세기의 송나라에서 이렇게 송나라의 그 산업 발전 수준이 산업혁명 직후 영국보다 훨씬 높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 중국적 계몽주의인가 뭔가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이 라이프니츠만이 아니고 볼테르나 이런 사람들, 아담 스미스 이런 사람이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다라는 얘기가 그 책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그 당시 이제 한동안 중국주의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중국이 큰 모델이 됐던 겁니다. 국부라는 개념도 사실은 그 전에 서양은 영토국가라는 게 영국, 프랑스, 스페인 정도 말고는 이쪽에는 서구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헤게모니를 갖지 못했고, 그 17, 18세기는 전부 도시공동체들이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어요. 한자 동맹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암스테르담이라든지 뭐 이렇게 밀라노라든지 제노바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그 국제 경제를 주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보라는 내셔널 웰스라는 개념, 그게 이제 그 스미스 책 제목 아닙니까? 내셔널 웰스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 자체가 사실은 별로 네이션이라는 개념이 19세기적인 개념이었는데 아주 이렇게 일찍이 드러난 게 이제 그거였던 건데, 그런 네이션 단위로 경제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가능하지 않았던 조건이었던 건데,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을 때 그 모델로 삼았던 게 중국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는 거대한 네이션 단위로 이렇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꾸로 이제 중국이 이제 유럽을 계몽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 시기를 두고서. 어쨌든 이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비약적인 속도로 이제 영국이 세계를 석권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석탄이었습니다. 석탄을 이렇게 채굴하기가 쉬웠고, 석탄 관련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이런 그 성장을 받쳐줄 수 있는 시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증기기관, 뭐 산업혁명을 이렇게 상징하는 게 증기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다른 도시에서도 그 기술들은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도시에서는 그것이 산업혁명으로 이어질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증기기관이라는 동력을 돌려서 생산을 했을 때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도시국가나 이런 데서의 시장은 그 10,000명을 넘지 않은 규모의 그 도시 안에서 이렇게 시장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생산을 감당할 만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은 영토 국가였고,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제 거기랑 경쟁을 하면서 중상주의자들이 이제 그 영토 국가 단위의 시장을 만들려는 그런 작업들을, 그게 이제 중상주의였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그냥 만들면 어렵지 않은데 장 만들고 도로 좀 깔면 되는데, 여긴 영토가 시장이 되려고 그러면은 일단 그 전국에다가 도로를 먼저 깔아야 됩니다. 이 도로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노바 거기서 후고관과 어디서 이렇게 돈 빌려다가 이렇게 자기네 화폐 발행권 찍을 권리 이렇게 담보로 해서 돈 빌려다 주고서 그걸로 이렇게 도로를 까는 비용을 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100년, 200년 가까이 걸린 겁니다. 17, 8세기 동안이 그래서 15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깔리고 시장이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여기 증기기관은 이것들로 떼면서 생산을 했을 때 받쳐줄 거대 시장이 딱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산업혁명은 이런 네이션한 전국 시장이라고 하는 영토국가적 시장 크기가 있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면서 이제 헤게모니가 확 이쪽으로 넘어갔고, 이게 이제 여기다 석탄이 계속 떠받쳐 주면서 비로소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정복의 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추동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이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석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포메란츠라는 사람이 대분기란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그럴듯한 얘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특이점을 하나 통과했던 셈인데, 그때 이후에 그때 그 기울기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그다지 이렇게 꺾어졌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높이 꺾어지는 건 아니니까 했지만, 그 당시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의 성장 속도라는 건 대단히 느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규모라는 것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시적이기가 별로 가시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 변화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1950년 정도 되면은 이미 그 자본주의는 전국 시장이 아니고 세계 시장을 갖는 수준이 됐고, 전 세계 어디나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의 이렇게 이동 물류수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시장 자체도 글로벌화돼가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될 수가 있었고, 이래서 이제 기울기가 확 꺾어지는 또 다른 특이점을 이제 통과하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IPC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된 1750년대에는 280 ppm이던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는 2배 가까이 되죠. 그렇게 410 ppm으로 더 늘었습니다. 이게 410 ppm이고, 이게 400 ppm 넘으면은 온난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이전에 했었는데 이미 400 ppm은 넘었습니다. 어쨌든 410 ppm으로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건 200만 년 이래 유례없는 비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지구의 평균 기온도 산업혁명 이전 대비 0.9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5차 보고서에서는 0.78도 상승했다라고 했는데, 그 21년 보고서에는 1.09도 상승했다고 하는데, 벌써 몇안 년 된 사이에 이렇게 평가가 온도가 그만큼 오른 건지 평가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신중한 사람들이 써서 이만큼 이렇게 크게 달라진 겁니다. 1.09도면은 1.5도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에 보면 이제 4도 남은 겁니다. 4도. 그것밖에 안 남은 속도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보고서, 6차 보고서에서는 이제 2100년, 이 정도면은 이제 2100년 되면 1도에서 5.7도 상승하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이 1도에서 5.7도라는 온도는 가령 이제까지 지구상의 지질학적 역사 속에서 이제 멸종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제일 온도가 그때마다 이제 이산화탄소 비율과 온도가 높았었는데, 이산화탄소 비율 온도하고 그 멸종의 정도가 똑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에오세기하고 그 앞시기하고 사이인데요. 그 사이라 그러는데, 어디에서는 4도 높았다. 산업혁명 기준으로 그 시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보다 4도 높았다. 어디는 5도에서 7도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도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이렇게 제일 높았던 그 시기에 준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는 북극에 이제 열대 식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얼음은 하나도 빙하나 얼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의 빙하가 다 녹은 상황을 가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수면이 80m, 지금보다 80m 높았답니다. 그러니까 80m 높으면 대부분의 도시들, 저기 라싸 같은 데다 해놓고는 남은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고산지대 말고.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멸종 정도가 다른 거는 그 상승하는 속도랍니다. 이산화탄소가 이산화 배출량이 상승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동물이나 식물들이나 생물들이 적응할 여력이 적어지는 겁니다. 이게 천천히 상승하면은 얘들이 더우면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에오세기 그 시기에는 악어가 파충류 악어나 이런 게 북극 시베리아에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발견된 화석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걔들이 거기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확 올라가면은 얘들이 거기 가기 전에 그렇게 되니까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배출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가 멸종률하고는 훨씬 더 이렇게 관계가 깊다고 그래요. 온도보다는 이 변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변화 속도는 그때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하죠. 지금 사실 뭐 50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70년 이렇게 치는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이 속도라는 건 뭐 이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배출해서 상승되면은 극지방 시베리아, 그린란드, 히말라야 등에 있는 빙하는 이제 다 녹을 텐데, 이런 게 다 녹아버리면 어떤 사태가 생기게 되는가? 빙하가 덮여 있을 때는 햇빛들을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저지합니다. 그런데 빙하가 녹아서 까만색 땅이 드러나게 되면 햇빛을 흡수하게 되죠. 이제는 똑같은 지대가 반대로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온도를 내리던 역할을 하는 게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양의 네거티브 피드백이 포지티브 피드백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이러면서 가속적으로 올라가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그렇게 되면 빙하는 더 빨리 녹을 것이고, 더 녹으면은 더 가속될 거고 하는 이런 양의 대목임,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또 하나, 그걸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정확하게 특이점이죠. 이제까지와는 다른 속도로 확 튀게 되는 점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특이점인 건데, 그런 점에서 이 보고서들이 계속 경고하면서 도래한다, 이런 위기가 도래할 거다, 티핑 포인트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이점이 다시 올 거다라고 하는, 지금의 특이점이 아니고 또 하나의 특이점이 도래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이고 예측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이 이제 점점 이렇게 설득력을 갖게 됐고, 그래서 IPCC는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이 사람, 이 단체가. 어쨌든 이제 이러면서 2015년 파리 협약에서는 2010년까지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대비 2.0도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2018년 인천,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인천 송도에서 발표된 특별 보고서에서는 1.5도로 낮춰야 한다고 수정돼야 한다. 사실 이게 처음에 환경경제학이라는 거를 이렇게 창안한 로드로빈가 하는 사람은 2도에서 3도로 제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수치가 2도 이하로 2도까지도 부담스러워서 2도에서 3도로 했는데, 2도로 해놓으면 이걸 위해서는 성장률이 확 줄여야 되는데, 이걸 경제학자들이 감당할 가능성, 받아들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그렇게 루스하게 적용을 해서 2도에서 3도라고 해서 했던 건데, 그 뒤에 이제 이 IPCC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건 2도 이상 올라가면 걷잡을 수 없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게 다시 쭉 몇 년 지나면서 2도면은 이미 티핑 포인트 넘어간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서 1.5도 상승으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그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대로 계속 가면 2100년이면 1도에서 5.7도 상승할 거다라고 이렇게, 물론 이제 변수들이 많으니까 커서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대로 가면 그냥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2100년이면 이미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반으로만 잡아서 이미 한참 전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1.5도로 낮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은 2050년까지 1.5도로 낮추려면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을 제로로 해야 된다. 그래서 탄소 제로라고 하는 게 그거죠. 이 사라지는 거와 늘어나는 것들 맞춰서 어쨌든 순수 증가량, 순 배출량, 순 증가량이 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이제 그 제안을 했던 거지요. 5차 보고서에서는 이제 지금처럼 배출하면은 5차 보고에서 특별 보고서에서는 지금처럼 배출하면은 2030년에서 52년에 1.5도 상승에 도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21년 올해 보고서는 21년에서 40년이면은 1.5도 상승에 도달한다. 이미 1.5도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하면은 2100년이 아니고 2052년 멀리 잡아 이 30에서 52년 지금 새로 6차 보고서는 21년에서 40년이면은 1.5도 상승한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21년부터 2040년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미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땡겨져도 쉽지 않은 상황. 2050년이 아니고 40년으로 땡겨져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더 빠르게 악화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달성할 가능성이 있을까? 뭐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거는 내기를 한다 그러면 불가능하다에다가 화끈하게 걸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이 아니고 이건 사실은 이렇게 이산화탄소나 온난화는 지구 위기 상황을 이렇게 가장 잘 표현해주는 일종의 환유 같은 거죠. 이렇게 빵만으로 살 수 없다의 빵 같은 겁니다. 그것만이고 아니고 이제 그 문제는 여러 영역에 있어서 가령 이렇게 해양산성화도 거기서 중요한데요. 해양산성화가 진행이 되면은 그 바닷속 사는 것 중에 이제 이 석회를 쓰는 것들, 그래서 뼈나 아니면 갑각류의 껍데기나 산호의 이 껍데기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석회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탄산에 이렇게 용해되면서 탄산을 땅으로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얘들은 용해돼서 못 산답니다. 그래서 산호들이 죽는 게 이것 때문인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탄산이 늘어난다는 거, 탄산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다가 이제 대기 중에 CO2를 여기도 흡수를 하는데 흡수를 하면 CO2는 H2CO3 탄산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탄산으로 바뀌게 되면서 산성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산성화되면서 이게 이제 석회암으로 용해돼서 밑으로 가라앉아서 밑에 있는 이 CO2를 다시 이렇게 회류시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해양 산성화가 진행되는 것도 일단 이게 산소가 높아지면은 바닷속의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산호충이 이렇게 죽어가면은 거기에 기대에서 사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또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숲이 사라졌을 때 동물들하고 비슷한 처지가 돼서 이게 이제 여기도 이제 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물의 농도도 이렇게 흡수하면 높아지니까 점점 이렇게 용해 정도는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흡수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비율도 낮아지니까 흡수하는 정도는 작아지는데 어쨌든 그 말은 포화 농도에 도달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2100년 지나면 아마 더 이상은 흡수하지 못할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해양산성화는 산업혁명 대비 이전 대비 30%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난점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영양화라고 그러죠. 이렇게 질소 때문에 원래 이제 질소를 이렇게 고정화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서 박테리아들 중에 일부만이 이제 그걸 하는데 콩과 식물들이 이 뿌리옥박테리아라고 하는 얘들하고 이제 공생하면서 얘들이 고정해 주는 걸 가지고 질소를 단백질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래서 콩과 식물들이 단백질이 많은 건데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이 질소 비료를 만들게 되면서 인공적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비료가 대대적으로 투입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런데 이제 이 비료들이 쭉 이렇게 흘러가서 바다에 가게 되고 바다에 가면은 얘들이 이제 이렇게 영양가가 많잖아요. 이건 없어서 못 먹던 건데 박테리아들 그게 해주는 놈들 콩과 식물들이나 먹던 건데 다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이걸 2차적으로 먹는 플랑크톤이나 얘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녹조 라떼 같은 게 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얘들이 늘어나면 얘들이 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 그 비율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는 딴 물고기들은 살 수가 없어서 죽게 되고 얘들이 죽은 걸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생겨나면서 산소는 더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서 악순환이 발생을 해서 지금 이 바다가 이제 죽음의 해역이라고 그 녹조가 바로 그런 아주 대표적인 건데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바다에도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멕시코만 일대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크게 나타나서 이렇게 징후적인 사례로 간주되는데 1988년에 39제곱킬로미터였던 이런 죽음의 해역이 2017년이면은 이제 27,730제곱킬로미터로 지수적으로 성장한 거죠. 이것도 뭐 거의 뭐 이렇게 확장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 온난화하고 해양 생성화 이런 부영화로 인한 산소 부족 이건 멸종으로 이어지는 죽음의 3인조라고 이제 이렇게 그 생리학자 그 오토 페르트너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죽음의 3인조 이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일단 이것만 지켜봐도 악순환하면서 폭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멸종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 멸종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물들의 멸종 속도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영역에 걸쳐 가지고 이런 멸종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도래할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모두가 되먹임됨에 따라서 지구 상태가 지금과는 아주 다른 상태로 꺾어지는 그런 거대한 분기점이 될 것을 뜻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일단 두 개의 특이점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미 도래한 1950년에 도래한 이렇게 특이점하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쭉 가면은 이 도래할 특이점, 그 두 개의 특이점 사이에 있는 건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서 확 벗어나는 그런 그 불연속적인 꺾임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계속된다 그러면은 안 꺾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령 그림 3에 있는 그것을 보면은 그 특이점 쭉 이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아래로 꺾어지는 선이 있는데 이런 이 아래로 꺾어지는 점, 이 특이점을 만들지 않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 요것도 또 하나의 특이점이죠. 이것은 만들어야 될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그 옆에 이 그림사는 스테파니 다시 이제 앞서 그래프 3년 뒤에 이제 다시 제시한 건데요. 거기 보시면은 뒤에 있는 그 지구가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오른쪽으로 꺾어지지요. 골로 빠지는 지점인데 거기가 이제 그 특이점이지요. 1950년에 이렇게 지나온 특이점이고 그 뒤에 이제 현재 상태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현재 상태를 그대로 쭉 따라가면은 지구 한계라고 써 있는 지점을 통과하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 넘어가면은 해결 안 된다라고 하는 티핑 포인트고 도래할 특이점이죠. 그냥 두면은 지금처럼 살면은 도래할 게 틀림없다라고 간주되는 그게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팍 꺾어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안정화된 지구로 가야 되는 그 지점이 있죠. 거기는 이제 그 특이점, 우리가 만들어야 될 특이점일 텐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세 개의 특이점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래한 이 기후 뭡니까? 이렇게 온난화 특이점이라고 한다고, 50년에 도래한 온난화 특이점을 온난화 특이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도래할 특이점, 그냥 가면 도래한다는 그 특이점 파국 특이점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딴 상태로 확 바꾸는 그 지점이 만들어진다면 거기는 이제 출구 특이점이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겠는데, 이 온난화 특이점과 파국 특이점, 그 다음에 출구 특이점, 이 세 개 사이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제 온 궤적들은 확실한데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앞에 두 개의 도래할 특이점, 만들어야 될 그 특이점, 이 둘 사이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잠깐 쉬는 시간 해야 된답니다. 이거 큰일 났네. 1번 했는데 이제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